자, 이제 자금 동원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저당 유동화 증권, 가장 어려운 게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 그랬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 유동화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화. 누가 현금화 하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이 구조가 자동으로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도 등장하고 2차 저당 시장에도 등장하잖아요.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로 등장해서 그렇게 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됐을 때 2차 저당 시장에서 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은 구조는 자동으로 나오고요. 효과는 어떤 걸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했다? 1차 금융기관이 현금 마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권은 2차 시장에서 2차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 때 증권 만들어서 자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저당담보증권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담보증권 발행까지 됐고,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게 있죠. ABS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ABS라고 돼 있고, 자산담보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데요. 요건 이제 8페이지에 있죠. 8페이지에 자산담보증권 해서 ABS 있는 건데, 조금 전에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 한다 그랬잖아요. 예?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2차 금융기관은 다시 증권 발행해서 다시 또 돈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채권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제가 지금 주택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준 그 채권을 2차 금융기관한테 팔고 또 2차 금융기관은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 만든다 그랬잖아요. 증권을 만드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만 저당 잡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있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저당 잡고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고 대출해 준 이 채권을 또 2차 금융기관한테 팔고 현금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2차 금융기관은 또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또 증권 발행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증권을 발행할 때 근거가 되는 그 채권이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냐,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은 채권이냐, 아니면은 자동차를 저당 잡은 채권이냐, 어떤 채권을 저당 잡은 거냐에 따라서 그 증권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주로 뭐를 공부하는가 하면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근거로 한 증권을 공부해요. 그걸 MBS라 그래, MBS. 근데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은 채권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은 CMBS라 그래요. 자동차를 저당 증권, 이걸 근거로 해서 증권 발행하면은 오토론 증권이라 그래요. 증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증권을 모두 다 ABS라 하고, 우리는 주로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 요걸 공부를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이게 ABS고, 우리는 주로 여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자금 동원 방법입니다. 자금 동원 방법은 이제 리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요, 리츠가. 리츠가 가장 중요해요. 다음에 제 1절에 리츠가 있고 2절에 뭐가 있어요? 넘어가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제 3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리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리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리츠라는 녀석도 시대적인 배경이 IMF예요. IMF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당 유동화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놈이에요. 지금 저당 유동화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 1차 금융기관에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 리츠는 그 당시에 기업들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IMF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IMF 하면 떠올리는 모습,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뭔가요? 여러분한테는? IMF 하면 떠오르는 모습. 예? 구조조정. 예, 구조조정. 그때 그 일하실 그 당시에 그 회사 생활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회사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2년치. 네, 그 때문에 노동청에 세부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하면은 그게 사실 뭔가요? 구조조정 한다는 게 뭐예요? 잘린다는 거죠. 구조조정 한다는 게 안 잘리고 살아남는 직원은 다행이고 잘리고 이렇게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요. 다 우리 경제를 전체 크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 계속 수요 공급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은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돈 되잖아요. 돈 되면은 공급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보험업이 돈이 된다. 좀 크게 놀자고요. 보험업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보험회사 만들고요. 대우에서도 보험회사 만들고요. 삼성에서도 보험회사 만들고요. 하나에서도 보험회사 만들고요. 너도 나도 다 만든 거예요. 돈 된다 하니까. 자, 그러면은 돈 된다 하니까 자동차에서도 현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대우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너도 나도 다 만들어요. 돈 된다 하니까. 건설. 돈 된다 하니까 이 현대만 건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건설 다 있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돈 되는 것 같았지만 너도 나도 다 해버리면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이 떨어지면은 이제 야, 우리 원래 하던 것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것만 하자. 이거 쟤네들이 원래 저거 잘했으니까 이거 저쪽으로 팔아버리자. 그럼 저쪽에서도 쟤네들이 이거 잘하니까 이거 저쪽으로 팔아버리자. 이런 식이 되는,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이라 했어요. 80년대에 엄청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문어발식 확장이라 해서 너도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중복투자, 과잉투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태국에서 시작된 그 외환 위기가 한국까지 바로 날아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전 나라가 그냥 다 나라 경제 다 파탄이 날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을 당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과잉 중복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업종 빼고는 이제 다 가지쳐야 되거든요. 이게 문어발식 확장 중에서 안 되는 건 잘라야 돼요. 잘라야 이제 흑자를 하는 그 사업 부문만 남겨놓고 다시 기업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살아날 수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야 되고 부도가 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량질로 체질 개선을 해서 전 세계에 내놔도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비교적 괜찮게 된 편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너무 안 좋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공적 자금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기업들을 살려줬거든요. 기업들을 살려줘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벌고 있는 그 수익이 엄청나요.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게한테 소득이 안 내려가고요.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동안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 IMF를 통해서 그게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밑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윤을 많이 남겨서 지금 돈 엄청 갖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게 언제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구조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그런 공적 자금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 자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을 지원 못 받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오히려. 어쨌든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지금 돈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을 지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조조정이 원활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기업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줘야 되니까. 근데 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요. 빌려주겠습니까?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대요. 주식 발행. 사시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못 살걸요? 그 당시에, 기아도 그 당시죠. IMF 당시에. 현대로 넘어간 게 그 당시 아닙니까? 기아가. 그 당시에 기아가 주식 발행했었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그 돈으로 뭐 하게? 구조조정하게. 자를 사람 자르고 퇴직금 주고 하려고 이제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신주를 그때 당시에 얼마에 발행했는가 하면은 한 5, 6천 원대 발행했을까? 6천 원대. 좀 사셨습니까? 저도 그때 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겁나죠. 지금 구조조정 한다는 게,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 안 되면은 망할 거 아닙니까? 함부로 못 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산 사람들도 있더라고. 대단한 이 배짱이죠. 무려 그 당시에 1,000만 원어치 샀대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어치 샀는데, 그 평택분인데, 제가 평택 수업할 당시에 그게 6만 원 됐어요. 6만 원까지 올라갔어, 드디어.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딱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그거 한 10년 만에. 10년 조금 더 된 기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배짱만큼 번 거예요, 배짱만큼.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이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나마 이런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직원들 퇴직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알짜 사업 분야만 남겨놓고, 그걸로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재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학원이 잘 돼, 예를 들어. 잘 돼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 1년에. 많이 벌어가지고, 옆에 다른 학원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원. 예를 들어 이제 이 학원이 잘 되니까, 옆에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보습 학원도 하고, 또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도 하고, 다른 여러 식당도 하고, 이 기업이 잘 되니까. 자, 근데 잘 되니까 아예 이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통째로 사가지고 여기 안에 식당도 하고, 밑에 1층에 식당도 하고, 여기 애들 상대로 하는 보습학원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다른 업종이 지금 장사가 잘한데, 애들 막 하는 거 학원도 경쟁이 치열하고, 식당도 지금 주변에 경쟁이 치열하고, 잘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 원래 하던 거. 그럼 어떻게? 다른 거는 빨리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지금 저기서 적자 보는 거를 여기서 흑자 보는 걸로 채워 넣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걸 다 접고, 접으려면 저 직원들 다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샀던 이 건물을 팔아야지. 샀던 이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퇴직금 다 주고, 대신 우리는 계속 원래 잘 되던 요거는 계속 갖고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건물 팔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임 내려줘야지. 잘 돼가지고 건물을 통째로 샀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되니까 건물 팔고 옛날처럼 다시 세 주고 살아야 되는 거지. 기업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그 갖고 있는 건물을 팔고 퇴직금 주고 딴 데 가서 세 사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서 그냥 세 사는 거예요. 그냥 이사 안 가는 거예요. 예, 이 등기부에 이제 소유권만 넘기고 그냥 그 세 들어서 잘 되는 업종이니까 요거는 남아 있는 건 흑자를 많이 버는 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회생. 자, 근데 문제가 뭐 있어요? 문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덩치 큰 부동산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야, 때는 요때다. 때는 요때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저도.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돈이 없어. 더군다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부동산이.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는 어디 집어넣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돈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몇백억을 모아가지고 그런 부동산을 사자는 거지. 돈 모아 사자는 거야. 돈 모아.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가격도 충분히 떨어졌고 그런 건물은 사자마자 바로 뭐를 해놓을 수 있어요? 사자마자 바로 세 넣을 수 있잖아요. 세. 사자마자 바로 세 넣는 계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받아요? 세 받는단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게 돈을 모으려면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구조조정을 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구조조정을 원활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리츠라는 거예요. 리츠. 이 리츠라는 게 번역하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리츠가 영어로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investment trust 투자요, 투자 investment. 에이구. 그래서 요 앞글자 R-E-I-T 끝에 S에서 리츠 하는 거예요. 리츠. 이렇게. 요거. 리얼 이스테이트가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게 투자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을 운영을 할 때 말 그대로 신탁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회사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회사형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리자는 거예요. 여긴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회사가 리츠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리츠. 아시겠죠? 리츠라는 회사를 차리자면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돼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물색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냐? 그래서 모셔오는 거죠. 사장으로. 사장 좀 해주세요.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회사 대표이사도 뽑고 이렇게 이제 이 집행단 이 뭐라 그러죠? 그 임원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주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월급 주면 되니까 주주총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자는 거죠. 그 회사가 리츠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투자 회사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장 많았어요, 지금까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근데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다른 형태의 부동산 투자 회사도 이제 많이 설립이 된 상태예요. 어쨌든 초기에는 거의 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세금 혜택이라든가 설립할 때도 쉽게 해주고 자산 운용도 좀 더 자산 운용 과정에서 좀 더 쉽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리츠 하면은 머릿속에 IMF 떠올리면서 저당 유동화 해도 IMF 떠올리면서 요거는 은행 생각해야 되고요. 저당 유동화. IMF 때 은행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은행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리츠는 이것도 IMF를 생각하면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뭐를 사준다고요? 부동산을 사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주는 게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도 도와주고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빨리 현금을 마련하게 되면은 구조조정을 또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어서 구조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이렇게 대략적인 것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걸 떠올릴 때까지 숱한 피를 흘린 겁니다. 이 맨 땅에 이 대가리 찌워받고 하느라고. 뭔 뜻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이거를 책으로만 해야 되니까. 왜 이게 이런 걸 하는지를 몰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 이 리츠하고 이거 전부 다 증권이거든요. 이것도 증권 발행하잖아요. 이것도 증권 발행이 무슨 증권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마련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련하는 그 회사가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발행하면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누어서 이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마련할 때 뭘 발행해서 돈을 마련한다고요? 주식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한다고요.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저기는요, MBS라는 증권이죠. MBS라는 증권을 통해서 결국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까 이거 MBS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이 증권이. MBS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MB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증권이에요, 증권. 주식도 증권이고 MBS도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막 부동산 증권. 근데 부동산 증권 하면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저것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부동산 증권. 근데 이제 그렇게 숱하게 이제 고생을 한 후에 이 MBS라는 증권은 이 저당 유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권이구나.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IMF 때 은행이 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걸 저당 유동화라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돈 마련할 때는 저렇게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구나. 근데 이 증권은 주식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주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가 돼서 주식을 사면, 그럼 우리가 주식 살 때 낸 그 돈이 모여서 어떤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구조 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 조정 회사도 도와주고, 우리는 삶과 동시에 우리가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삶과 동시에 우리가 만든 그 회사가 세를 놓으면은 그 세 받아가지고, 세 받아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 시세 차익도 없고,
그렇게 생긴 게 리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질문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는 거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요. 그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산 것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요 내용을 많이 물어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방금 얘기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14년 7월 기준으로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제일 많아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야 되는 사는 부동산이 반드시 구조조정 부동산은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얘는.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 모아서, 야, 저기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은데 그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더라. 돈 모아서 저 미분양된 아파트 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이 투자하는데 부동산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얘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 20% 이상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명목형이에요, 명목형. 이 서류상의 회사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고요.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데, 명목형이라는 얘기는요, 서류상의 회사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를 차리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차리면 서류상의 회사로 차리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주주는 있으니까. 주주는 있잖아요. 주주총회는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을 뽑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어느 자산관리 회사가 잘 한다더라. 거기에 맡겨요. 서류상의 회사라도 관계가 없다고요. 어떤 회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 전무, 이사 이런 사람들이 할 거를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맡겨서 한다고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이사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그 자산관리 회사에서. 그리고 임대료도 받고 수리할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수리해주고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받고. 그래서 받은 임대료에서 각종 경비 제하고 자기네 수수료 떼고, 수수료 자기네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수수료 떼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배당해서 주면 되고 우리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고. 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산관리사 회사가 하면 돼요. 명목형은. 둘 다 명목형이에요. 근데 얘는 실체형은 실제로 임직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주들이 모여서 사장도 뽑고 감사 뽑고 이렇게 뽑는 거는 이 실체형. 이건 임직원이 있어요. 실제로 상근 임직원이 있고, 이거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자 이렇게 셋으로 일단 나눠져 있어요. 셋. 더 이상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명목형, 실체형까지만 알아두시고. 왜냐하면은 요거는 지금 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막 싸우느라고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법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해야 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걸로 공부해 놨다가는 나중에 바뀌어버리면은, 그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큰 규정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리츠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리츠의 괄호 1번에 보세요.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담보증권 MBS죠. MBS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즉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뮤추얼 펀드는요, 여러분들 왜 주식 펀드 들죠? 주식 펀드. 그 주식 펀드가 뮤추얼 펀드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요. 근데 리츠는 어디에 간접 투자? 부동산에 간접 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자, 됐죠? 자, 다음에 가로 2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리츠 도입의 효과가 있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입된 그 이유가 괄호 1번에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 외에도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몇백억짜리 부동산을 돈 몇백만 원 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몇백억짜리 부동산 산 리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그 부동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액 투자자도 대형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2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동원 방법에서 이제 리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 하는 거에서 이것은 이거는 이제 사례를 들죠.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론적인 거 얘기하기보다는 사례를 들자면 이제 세계 최초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된 것은 수에즈 운하를 뚫을 때였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맞나? 수에즈 맞죠? 이집트 이 지중해하고 홍해인가요? 연결하는 그 운하. 그 수에즈 운하를 뚫음으로써 그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죠.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나가면 바로 인도양으로 해서 동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이동 경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죠. 자, 근데 이 수에즈 운하 뚫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수십 년 들어요. 예를 들어 걸려요. 수십 년 걸리면 그 수십 년 걸리는 동안 들어간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완공이 되면은 통행요금 받아가지고 상환하자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만을 목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만을 목적으로. 그 회사한테. 그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회사한테.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목적으로만. 수에즈 운하 뚫는 목적으로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은 엄청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금을 받아서 그동안에 빌려준 돈을 상환을 받자는 거죠. 이게 최초로 그 수에즈 운하에 적용됐다고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그 미국의 텍사스주, 지금도 왜 서부 텍사스 유전의 유가가 서부 중진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서부 텍사스 유전 개발이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대요. 1920년대에. 그때 유전 개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대출해 줄 때? 담보라는 게 없어요. 담보라는 게 없고 혹시라도 터지면 대박인 거죠. 거기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담보도 없이 뭘 보고 터지면 그거 보고 또 수에즈 운하도 뭐 보고 나중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할 거니까 그거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저당 담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터지면은 그걸로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터질 때까지는 계속 대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대출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터지면 나오니까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입되는 돈을 아시죠? 펌프.
이렇게 하는 거. 펌핑 머니라고 그래. 펌핑 머니. 머니, 돈이에요, 돈. 이게 펌핑 워터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펌핑 워터. 펌핑 워터가 뭘까요? 예? 펌핑 워터를, 예, 우리나라에서는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펌프할 때 이렇게 물 한 바가지 집어넣어서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일단 물이 올라오면은 그다음부터는 필요 없죠. 계속 올라오니까, 자석 올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펌핑머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일단 터질 때까지 돈을 집어넣는 거죠. 일단 터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원유 팔아가지고 추가로 또 시추하는 데를 또 그걸로 할 수 있죠. 그거 팔아가지고도 또 시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까지 투입된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존 대출과는 달리 담보가 있다 없다? 담보가 없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보고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목적 대출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사업을 목적으로만 대출해 주는 거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요. 부동산 쪽에서는 이게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 한 20, 30% 올라가면은 뭐를 해요? 분양을 하죠. 분양. 분양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 분양 수익금 들어올 때까지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분양 수익금 들어오면은 분양 수익금으로 더 올리면 돼요. 계속. 그때까지 들어간 거는 그렇게 해놓고 분양 수익금 들어오면 수익금 들어오면서 그걸로 돈을 올리면서 나중에 남으면은 상환하고 그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잔금은 수익으로 남기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렇게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게 바로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에서는 분양 수익금 또 원유 개발에서는 이제 유전 개발에서는 이제 원유 나오면은 그 현금 흐름 그죠? 수에즈 운하에서는 나중에 통행료 수익 우리 민자사업 민자고속도로 있죠? 민자고속도로도 이거예요. 민자고속도로도 완공되면은 통행료 수입 들어오잖아요. 그게 현금 흐름이요. 그런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요.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같이 두지 않아요. 사업주의 물적 담보를 보지도 않고 사업주의 신용도 안 봐요. 뭐를 보는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입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이 방가로 1번이. 방가로 2, 3, 4번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그 3절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금 괄호 1번의 의의는 이제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2번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그 업무가 지금 아까 이 그림 그렸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요? 요놈. 요놈이 이제 유동화 업무 있죠. 유동화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채권 유동화 있죠. 채권 유동화.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업무가 있고요. 또 채권을 보유도 하죠. 이쪽에서 채권을 양도하면은 얘네들이 채권을 갖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도 있기도 하고 보유하기도 하고 이 유동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얘네들도 또 이렇게 해서 유동화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신용보증 업무도 있어요. 신용보증 업무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전세 자금 대출 받을 때 보통은 옛날 같으면은 보증인 좀 세워라 그러잖아요. 집 살 때는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문제는 전세 받을 때는 담보로 제가 할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증인 세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보증인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역할을 해줘요. 신용보증이에요. 신용보증. 그 신용보증이 그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보증해 주는 거.
뭐 이런 이 보증 업무도 있고요. 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퇴한 사람이 소득이 없어요. 은퇴는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연금 같은 게 부족해요. 그럴 때 갖고 있는 거는 딱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보증을 써요. 뭐 어떤 보증을 쓰는가 하면은 이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대출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동안에 대출해 준 것에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자라는 걸 채워줘요. 그 보증. 대출은 누가 해주고? 은행이 해주고. 대출은 은행이 해주고 혹시라도 모자라면은 그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그거를 채워줘요. 그럼 남는 거는요?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았을 때 남는 거는 상속시켜줍니다. 상속시켜줘. 그럴 때 이 모자랄 때 보증서요. 모자랄 때. 그런 업무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5번은 그 위에 주요 업무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와 관련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업무가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 좀 살펴봤어요. 부동산 금융론에서 공부하는 이 주요 업무 중에 오늘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기본 개념은 되셨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돼요. 됐죠?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